고려사, 고려의 민족 통일과 고려 초 정세, 발해의 멸망, 신라가 힘을 잃은 뒤 후삼국 시대가 열리자 상황은 후백제에 비해 고려에게 우세하게 돌아갔다. 930년 고창 전투에 이어서 934년 운주 전투에서 후백제군은 고려군에게 패배하면서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갔다. 후백제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났다. 견훤이 넷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면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고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동시에 926년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유민을 이끌고 고려에 투항하면서 고려는 발해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또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내부의 분열로 큰아들 신검에게 피체되어 있다가 탈출하여 결국 숙적이던 고려에 의탁하였다. 나라를 세운 견훤이 상징성이 있었던 만큼 후백제는 더욱 세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신라의 경순왕이 935년 10월에 고려에 복속하면서 고려는 나주를 포함해서 동쪽과 서쪽, 북쪽에서 후백제를 포위하는 형세를 취하였다. 왕건은 후백제와 선산의 1, 2천을 사이에 두고 건곤일척의 결전을 벌여 후백제군을 격파했다. 고려군은 황산 전투에서 승리한 뒤 완산주를 점령했다. 이로써 후백제는 견훤이 건국한 지 37년 만에 멸망하고 후삼국 시대는 고려에 의해 완전히 통일되었다. 왕건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이 되어준 호족에게 관직을 내리거나 왕시성을 내리면서 내실을 다졌다. 또한 유력 호족들에게는 혼인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태조는 평양을 서경으로 두고 평양을 경영하여 고려 왕실의 독자적 세력 기반으로 육성하였다. 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동시에 고려 왕실의 기반 세력으로 다 호족 세력을 견제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발해가 거란에 의해 926년 멸망하였다. 이때 발해의 고구려 계통 지배계층이 고려에 귀순해왔다. 태조는 이들을 받아들여 우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구려 계승이식과 고려가 삼한을 통일했다는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태조의 아들인 혜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호족연합 정권에 불과했던 고려국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주 출신 호족의 핏줄을 가진 혜종은 지지 기반이 약했다. 자신의 왕위와 목숨을 노리는 적대 세력의 준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다가 재위 2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고려의 3대 정종은 서경을 기반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왕신념의 군사력을 끌어들여서 정적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정종 또한 재위 4년 만에 병사했다. 고려 초기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태조 이래 고려 왕실의 수건인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화는 계속해서 미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정종의 동생 사대 광종은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나 고려 왕권의 강화를 바라는 정종의 뜻으로 왕위에 올랐다. 광종은 즉위 초 왕권 강화 기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재위 11년부터 26년까지 약 15년 동안 호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광종의 집요한 노력으로 고려는 왕권 강화라는 수건을 이룰 수 있었다. 고려 광종대의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고 이는 구한말까지 유지되었다. 고려사, 고려의 고구려 계승이식과 북진정책 1. 3차 여요전쟁. 고려는 국호에서 보여지듯 건국 초부터 고구려를 계승을 표방했다. 이는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국조로 삼는 기반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의 평양인 서경을 중시하고 평양을 기반으로 하여 청천강 이북으로 영토를 확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북진 정책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주 일대에서 세력을 영유하던 거란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두 나라의 대립은 곧 갈등으로 나타났다. 거란은 스스로를 키타이라고 부르는 유목 민족이다. 거란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당에 복속하였다. 그러던 중 당 말기의 혼란기에 진랄부에서 야유라복이라는 걸출한 리더가 나와 부족을 통일하며 거대 세력을 형성하였다. 또한 서쪽의 탕구투와 동쪽의 발해를 복속시켜 제국을 건설하였다. 거란은 중원 진출을 위해 우선 후방에 위치한 발해를 공격하여 먼저 멸망시켰다. 거란은 발해의 옛 땅에 거란의 동쪽 영토라는 의미의 동란국을 세웠다. 그 후 고려 태조는 망명해 오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란에 강경하게 대응하려 하였다. 태조는 발해와 연대의식을 강조하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부각시켰다. 당 멸망 이후 5대 19개 혼란기를 거쳐 송이 중국을 통일하고 거란과 대치하자 고려의 광종은 송과 제휴하여 거란을 견제하는 정책을 폈다. 거란이 잠시 만주 일대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압록강 유역에서 발해의 유민들이 세운 정안국이 송과의 연계를 통해 거란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정안국은 이대 48년에 걸쳐 거란에 대항했다. 거란은 정안국을 견제하고 공격하면서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고려로 침략해왔다. 993년 거란은 송과의 전쟁에 앞서 수십만 대군을 보내어 고려를 침입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고려는 패배를 당했다. 선봉인 윤서한이 잡혀가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곧 안융진에서 방어에 성공하였다. 전선이 고착화되자 양측은 협상에 나섰다. 송과의 대립으로 거란은 온전히 고려의 신경을 쓸 수 없었고 고려의 서인은 거란군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간파해 외교적 해결에 나섰다. 서인은 거란이 원하는 대로 고려는 앞으로 송과 단교하고 요거란과 통교할 것을 약속하면서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이 강동 6주에 있는 여진으로 인해 요와 원활히 통교할 수 없는 것을 요에 이야기한 후 강동 6주의 지배권을 약속받았다.談判 이후 고려는 다음에 강동 6주를 공격하여 군사 요충지를 설치해 고려의 영토화를 진행했다. 당시 고려는 압록강 유역이던 강동 6주의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압록강 유역에는 여진을 비롯한 일부 민족이 뒤섞여 있었기에 고려는 이곳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희의談判으로 거란이 제기했던 고구려의 옛 영토에 대한 요구를 차단하고 강동 6주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쟁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다만 종전의 조건이었던 송과의 단교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는 화친한 이후에도 계속 송과 접촉을 했고 이러한 태도에 불만을 가진 요는 강동 6주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강동 6주를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고려에서 일어난 강조의 정변을 빌미로 침략해왔다. 고려는 사신을 파견해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거란 성종은 고려의 현종 원년인 1010년에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왔다. 명분은 강조의 제거였으나 앞서 말했듯 강동 6주를 회복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고려는 강조의 지휘하에 30만의 병력을 집결시켜 대응했다. 흥화진에서 벌어진 첫 전투는 양규가 이끄는 고려군의 승리로 끝났다. 거란군은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 일부 병력만 남겨두고 개성을 향해 진군했다. 흥화진을 우회해 진격한 거란군은 통주에서 고려군과 조우했다. 강조는 요충지인 통주에서 거란군을 만나 분전하였지만 패배하였고 결국 거란군은 서경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거란군은 서경을 공격하면서 병력 일부만 남겨두고 다시 서경을 우회해 개경으로 내려갔다. 거란군이 도읍인 개경을 점령하자 현종은 멀리 나주로 피난하였다. 수도 개경은 거란의 점령에 의해 많은 정각이 불타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거란은 점령은 했으나 왕이 없는 빈 도읍을 차지함은 의미 없음을 깨닫고 다시 철군하기 시작한다. 서둘러 철군하지 않으면 고려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퇴각하던 거란군은 고려의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양규를 비롯해 후방의 고려군이 곳곳에서 철수하는 거란군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란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구출하며 분전하였다. 이후 거란 요은 고려에 친조를 요구했지만 고려는 거부했고 다시 거란 성종은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며 쳐들어왔다. 이번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규모로 공격하다가 1018년 소배합이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대대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를 2차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한다. 고려는 강감찬을 총지휘관으로 20만 병력을 전선에 투입했다. 거란은 흥화진을 공략하지 않고 우회하여 개경을 바로 공격하려는 작전을 구상했다. 그러나 거란군이 오는 길목에 강감찬은 병력을 파견해 습격하는 한편 개경에 방위군을 늘려 수비를 강화했다. 동북면에서 온 병력 역시 가세하면서 거란군은 개경을 공격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속적으로 고려군에 의해 전력을 잃은 거란군은 개경 인근까지 접근했으나 개경 근처 금교역에서 기병 300기가 전멸당하자 철군을 결정하였다. 고려군은 철군하는 거란군을 철저하게 공격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귀주대첩으로 귀주에서 공격하여 10만 명 중 살아남은 자중 2,700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승리로 거란은 고려를 다시 침략할 수 없게 되었고 고려의 배후에 송나라가 있는 한송으로 공격도 할 수 없게 되어 동아시아는 고려, 송, 요 3국 세력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고려는 동북면의 패자이자 송조차 어찌할 수 없는 거란과 싸워 이긴 국가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고 송마저 고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력의 균형 속에서 고려는 주도권을 잡고 활동하였다. 고려사 천리장성과 여진정벌, 아골타와 금의 등장,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 강동 6주를 완전히 영토화한 고려는 북쪽에서의 침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자 북방의 침입에 대비해 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를 천리장성 또는 고려장성이라고 한다. 천리장성은
흥화진 압록강에서 시작해서 동해안 함주 함흥까지 연결되었다. 천리장성으로 불린 장성은 덕종 2년인 1033년부터 평장사 유소를 책임자로 하여 건설을 시작해 정종 10년인 1044년에 완성하였다. 이에 거란은 반발하였으나 덕종과 정종은 끝까지 밀어붙여 건설하였다. 천리장성 동북 방면에는 여진족이 세력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숙신과 말갈에서 내려온 생여진 계통의 종족이었다. 여진족은 지금의 한반도 함경도는 물론이고 두만강 유역과 흑룡강, 송화강 유역에 흩어져 반농, 반목 형태의 경제를 유지했다. 대다수의 여진족은 유목 생활에 더 집중했는데 이들은 주로 두만강 유역에 거주했고 통일된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다. 주변 국가들은 이들을 정복하거나 업신여겨왔다. 그러나 거란은 여진족 10,000명이 넘으면 대적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통일된 세력 형성을 두려워하였다. 이는 반농반목이라는 경제체제에서 오는 자금력을 두려워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던 중 여진족 부족의 하나인 완안부가 강성해지면서 마천령, 이남과 정평, 이북의 여진부족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곳의 여진들은 일찍이 고려에 복속한 촌락들이었는데 완안부는 고려 지배하의 여진족들을 흡수하면서 고려와의 국경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고려는 1104년 동북면행영병 마사 인간을 보내 여진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여진의 선전으로 고려는 오히려 정주성을 잃었다. 이에 고려 정부는 윤관을 장수로 하여 출진시켰으나 윤관 또한 이들에게 패배하고 겨우 화약만 맺는 수준이었다. 임관과 윤관은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천리장성 밖의 여진은 모두 완안부에 복속되게 되었다. 임관과 윤관은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 보병 위주인 현재의 고려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숙종에게 건의하여 여진 정벌을 위한 준비로 별무반을 편성하여 전략을 세우고 준비한다. 별무반은 여진의 기병에 대응하기 위해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기초로 고려는 여진 정벌의 기반을 닦았다. 고려는 예종 2년인 북방을 향해 1107년에 여진 정벌을 일으켰다. 고려는 윤관을 대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하는 17만에 이르는 대군을 동원하여 동여진 정벌군을 편성했다. 고려군은 완안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여진의 135개 촌락을 점령하고 5천여 명을 포로로 잡는 등의 공적을 세웠다. 또한 점령 지역의 함주를 비롯해 영주, 웅주, 길주, 복주, 공엄진, 통태진, 숭령진, 진양진 등 9개 성을 쌓았다. 여기에 3인 정책을 실시하여 실제적 영토화를 추진했다. 남방의 6만 9천여 호가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고려가 여진 정벌을 통해 새로이 개척한 구성의 영역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구성 일대의 농경지를 잃은 여진은 계속해서 고려의 구성을 공격하였다. 물리적인 공격과는 별개로 외교적으로도 계속해서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고려는 구성 지역에 대해 농경을 실시하려 했으나 잦은 공격과 익숙하지 않은 풍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여진족의 공격에 대비해 방비에 막대한 물자가 소모되는 구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1년여 만에 주둔했던 군사와 주민들을 다시 천리장성, 이남으로 복귀시켰다. 구성을 되찾은 이후 완안부는 걸출한 수장인 아골타가 이끌면서 세력을 통합하였다. 구성을 기반으로 여진족은 곧 만주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고는 1115년에 금이라는 국호를 내세우며 황제를 칭했다. 여진족은 세력이 강성해지자 곧 고려의 형제의 맹약을 맺고자 했고 자신들을 핍박하던 거란을 멸망시키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위시하게 되자 고려와 군신의 관계를 맺고자 했다. 고려는 논쟁 끝에 주화파가 득세하여 여진에 대해 무력 저항을 하지 않고 4대의 예로서 금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한국사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이 일어난 고려의 내분과 문벌귀족의 등장, 여진과의 격렬한 전쟁 끝에 고려가 금의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자 이후 고려 사회는 천천히 안정되어 갔다. 여진은 고려와의 화친을 잘 이행했고 고려리 북방은 안정되었다. 그리고 안정 속에서 고려의 최고 지배층인 문벌귀족이 형성되었다. 문벌귀족은 고려 특유의 제도인 과거제와 음서제도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 문벌귀족 중에서도 유력 가문들은 혼인관계를 통해서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폐쇄적 특권층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토지를 자신이 사유화하였다. 수많은 자유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하였으며 땅 또한 이들에게 흡수되었다. 이때 문벌귀족들은 섬을 소유하기도 했으며 섬에서 가축을 풀어두고 방목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활로 잡는 등의 사치를 부리기도 하였다. 고려의 문벌귀족은 경원 이씨, 경주 김씨, 파평 윤씨, 철원 최씨,
해주 최씨, 남평 문씨, 강릉 김씨, 평산 박씨 등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이었다. 특히 이자겸이 실력자로 있던 인주 이씨는 문종대부터 인종대까지 80년간 5명의 왕에게 9명의 왕비를 드리는 외척 가문이었다. 이들 문벌 귀족은 왕실을 등에 업고 외척 가문으로 권력을 휘둘렀고 나아가 왕위 계승에도 영향력을 끼쳐 다른 귀족들과 충돌이 잦았다. 왕권의 약화를 불러온 것은 물론이었다. 1122년 인종이 즉위하자 문벌 귀족 인주 이씨 가문은 더욱 막강해졌다. 인주 이씨 가문의 실력자인 이자겸은 인종의 아버지 예종에게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였고 인종이 왕위를 계승할 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게다가 자신의 딸들을 다시 인종에게 비로 들여 왕실 외척 가문의 정점을 이루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이자겸의 사위가 된 셈이었다. 인종도 이자겸을 대우하여 땅과 하사품을 내렸다. 이러한 인주 인씨 가문에 대한 편애와 권력 독점은 다 귀족 가문과 왕권이 약화되던 인종의 반발을 불러왔다. 1126년 고려 인종의 측근 김찬과 안보린, 지로견 등은 이자겸과 척준경을 제거하기 위해 병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의 봉기는 실패했다. 척준경의 동생과 아들만 이들에게 희생되었고 목표인 이자겸, 척준경을 죽이는데 실패했다. 공격을 받은 이자겸은 반격에 나서 고려 궁궐을 불태우며 자신을 공격한 반대파를 제거했다. 이자겸은 자신을 공격한 반대파의 배후에 인종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종국에는 인종을 제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인종이 이자겸의 측근 척준경을 회유하였고 결국 척준경은 인종에게 협력하였다. 내분으로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자겸의 난 이후 문벌 귀족에서는 경주 김씨가 권력을 잡고 전국을 주도하였다. 묘청의 난은 이자겸의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1135년에 일어난 이자겸의 난 이후 고려의 민심은 매우 흉흉했다. 서경 출신의 묘청은 풍수도 참서를 기반으로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는 사항을 세간에 퍼뜨렸다. 묘청을 위시한 이들은 서경천도를 성사시키고 이를 계기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또한 묘청의 세력은 한때 업신여겼던 여진이 북방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사대의 예를 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면서 고려의 자주성을 표면에 내세워 민심을 끌었다. 이에 김부식 등 개경 출신의 문벌 귀족의 반대가 불거졌다. 서경으로의 천도가 문벌 귀족의 반대에 부딪히며 좌절되자 묘청 세력은 군사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였다. 그리고는 묘청은 자비령을 차단하고 그곳에서 국호를 대위라하며 국가를 선포했다. 고려 정부는 곧바로 김부식을 총사령관으로 토벌군을 보냈으나 쉽사리 이들을 토벌하지 못했다. 고려군은 1년여 만에 겨우 이들을 토벌할 수 있었다. 이자겸과 묘청의 난 등 고려에서 일어난 봉기들은 모두 소수의 문벌 귀족, 가문의 권력이 집중되어 나타난 봉기였다. 문벌 귀족 집단은 세력화를 통해 왕권의 약화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켰고 고려의 문벌 귀족 중심 사회는 더욱 모순을 더해갔다. 모순이 점철된 사회는 결국 무신정변을 불러오게 된다. 고려사, 고려 무신정권의 등장과 각지의 밀란, 안정된 고려사회에서 문벌 귀족의 모순성이 쌓여가자 결국 갈등이 폭발했다. 문벌 귀족들은 고려의 모든 관직을 독점하고 권력을 휘둘러왔으나 결국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에 의해 몰락의 길을 걸었다. 무신의 난은 1170년 8월 고려 의종이 보현원의 행차한 틈을 타 무신인 정중부, 이고, 이의방 등 무신들이 쌓여있던 불만을 폭발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키면서 문신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면서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무신의 난 직후 반란 주도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이고와 이의방이 제거되었다. 바로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으나 계속된 내분으로 권력자가 바뀌었다. 정중부 다음에는 경대승, 이의민 등이 차례로 권력을 잡았다. 이들은 일관된 전국 운영 능력이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권력 내부에서 갈등도 심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무신정권도 일련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최충원을 시작으로 최씨 일가는 60년간 권력을 누렸다. 최씨 일가의 집정은 최충원의 아들 최우에게 계승되었고 최양, 최희에게 차례로 계승되었다. 그러다 1258년에 최희가 정변으로 살해당하자 새 권력자로 김준이 등장했다. 김준 또한 이면에게 권력을 뺏기고 이면의 아들 임유무가 권력을 쥐고 있다가 원의 압력으로 인해 임유무가 숙청되면서 다시 고려에는 왕권이 회복되었다. 동시에 무인 정권은 약 100년간의 시대를 끝내고 종말을 고했다. 무신 집권기는 고려에서 전국적으로 밀란이 많이 일어난 시기였다.
무신들의 봉기 명분은 부패한 문신에 대한 반란이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모순된 사회경제적 혁신을 이루지는 못했다. 고려 사회는 여전히 농민을 가혹하게 수탈했고 농민과 노비들 역시 이들의 무신의 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봉기했다. 게다가 무신 정권은 중앙에서의 권력 교체였고 지방에 대한 행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지방 곳곳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 고려의 전통적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서 하층민의 봉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이러한 밀란은 무인 정권이 안정되지 못했던 초창기에 자주 일어났다. 대표적인 하층민의 봉기로는 망소이의 항쟁과 경주 김삼이의 항쟁 등이 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이후로도 하층민의 항쟁은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최충원의 산호비인 만적의 봉기이다. 최충원 정권의 강경 진압으로 밀란은 사그러들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층민은 고려 이전의 국가에서 정통성을 끌어오기도 했다. 1218년에는 현재의 평양이자 고구려의 옛 도읍인 서경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등장했고 몽골이 침략하여 혼란스러운 대몽항쟁 기간에도 1237년 담양에서 백제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몽골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인해 밀란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밀란은 고려의 체제개혁을 가져오지 못하고 몽골의 침략 아래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고려말 사회개혁의 이러한 밀란이 개혁의 배경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려사 몽골의 침략과 강화도에서의 대몽항쟁, 몽골이 고려에 접촉한 것은 고려가 강동성에 있는 거란의 병력을 공격하기 위해 공동작전을 펼친 때이다. 1219년 고려는 몽골 병력과 함께 거란의 병력을 공격했고 이때부터 몽골은 만주에서 거란이 갖고 있던 위치를 차지하였다. 동시에 몽골은 고려의 공물을 요구하면서 고려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권력이 거란에서 몽골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고려의 공물을 요구하던 몽골의 사신 저고여가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변에서 살해당했다. 압록강변에는 거란의 잔당, 여진족, 고려, 몽골 등 다양한 민족이 산재하는 곳으로 어떤 세력이 저고여를 피살했는지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몽골은 이를 고려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1231년 고려를 침략했다. 몽골은 고려를 침략하여 중원정벌 전에 후방을 안전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저고여가 피살은 그저 명분에 불과했다는 것은 약 6년 만에 그 책임을 물어 쳐들어온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때부터 몽골은 1259년 강화할 때까지 6차례에 걸쳐서 고려의 국토를 유린하였다. 1231년 8월 몽골의 1차 침입은 고려의 귀주와 서경, 수안을 차례로 공격하며 파죽지세로 진행되었다. 결국 11월 말에 몽골군은 개경으로 진격하였다. 고려는 귀주에서 박서를 내세워 몽골을 저지했고 자이성에서는 최춘명이 성을 지켜냈다. 또한 충주에서는 지광수의 지휘 아래 충주성을 지켜냈다. 농민 반란을 일삼던 초적들 역시 대외적으로 몽골이 침략을 하자 대몽항쟁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고려의 승리는 전황을 뒤집지 못했다. 결국 몽골군은 수도 개경을 포위했고 고려 고종은 살리타이가 보낸 권항사를 만나 강화를 맺었다. 이로써 1차 침략은 마무리되었다. 몽골의 침략을 겪은 최후 정권은 개경을 지키면서 육지에서 몽골의 기마 군대를 맞이해 싸우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개경과 가깝고 육지에서 떨어진 섬인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후 강화도는 40년간 고려의 전시 수도가 되었으며 몽고의 침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유일한 지역이었다. 강화도의 임시 수도는 무신정권이 붕괴되어 다시 개경으로 천도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고려 조정의 강화천도는 다시 몽골군을 불러들이는 빌미가 되었다. 1232년 몽골은 고려 조정의 개경 환도를 요구하면서 2차 침입을 시작하였다. 몽골군에게 강화도는 강을 건너야 했으므로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내건 것이다. 고려 정부는 강화도에서 항쟁하였으나 순식간에 서북부를 초토화시키고 서경을 함락한 몽골군은 경상도까지 남하하며 약탈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초조대장경이 불타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의 용인에 위치한 처인성에서 승려 김윤우가 적장 살리타이를 화살로 맞추어 사살하면서 몽고군은 급히 철수하였다. 적장 살리타가 죽으면서 급하게 철군한 지 3년 뒤인 1235년 몽골은 고려와 어떤 교섭도 없이 다시 고려를 침략하였다. 당시 금나라가 1234년에 멸망하자 중원에서 남송을 공격하러 가던 중에 남송과 고려가 연합할 것을 우려하여 탕후타이에게 군사를 주어 우선적으로 고려를 공격하게 한 것이다. 3차 침입의 몽골군의 목적은 고려가 남송과 연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몇 차례의 패배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려 영토에 머물면서 국토를 휩쓸었다. 1236년에 몽골군은 전주 지역으로 침략해 약탈을 자행하고 1238년에는 지금의 경주 지역을 침입하여 황룡사 구층을 불태웠다. 이러한 잦은 침략에도 고려는 계속해서 대몽항쟁을 지속했다. 고려가 입은 피해는 사실상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전 국토는 이미 황폐화되었고 고려의 일반민들은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강화에서 육지를 통솔하는데 한계가 있고 몽골군의 약탈로 육지가 황폐화되자 고려는 강화를 제의하였다. 몽골은 고려 고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1239년 4월에 철수하였다. 하지만 고려의 강화 조정은 환도하지 않고 계속 강화에 남아있었다. 4, 5차 침략은 몽골의 계승 문제가 얽히면서 지리하게 진행되었다. 몽골의 후계 분쟁이 끝나고 몽케칸이 즉위하면서 다시 위기가 불거졌다. 그는 1253년 고려가 입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명분으로 다시 침략한다. 이때가 5차 침략이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서 버티고 있었기에 몽골군은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동주, 춘주, 양근, 양주 등을 공격하면서 남하하였다. 이윽고 몽골군은 충주성에 도착했다. 그러나 충주성에는 처인성 전투의 김윤호가 있었고 충주성은 한 달 이상 시간을 끌면서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이때 몽골 장수 예케는 고려의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회의를 주도했고 고려 고종은 승천부에서 예케의 사신과 회견하였다. 충주성 전투가 70여일에 걸쳐 전선이 고착화되자 몽골군은 불리함을 느끼고 결국 회견 이후 철수를 시작하였다. 몽골 군대는 여러 차례 학습한 것처럼 고려가 다시 공격할 것을 우려해 철수를 망설였는데 고려에서 왕자 안경공창을 몽골에 보내며 항복을 표하자 완전히 귀국하였다. 안경공창은 1년 뒤인 1254년 고려로 귀국했다. 1254년 7월 안경공창의 왕자 자격 논란으로 몽케칸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고려 조정이 육지로 나올 것과 실력자 최양이 입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 역시 자랄타이를 내세운 군사적 침략이 동원되었다. 이를 6차 침략이라고 한다. 6차 침략에서 몽골군은 수군도 동원하였다. 이들은 고려 전국을 휩쓸며 남하하였다. 몇 차례의 패배는 있었지만 몽골군은 진주까지 남하하였다. 이때 고려의 피해는 막심하여 포로가 2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6차 침략 이후로 몽골군은 고려의 장기 주둔을 시작했으며 연속 전쟁이 시작되었다. 몽골은 끊임없이 고려 조정이 들어가 있는 강화도를 공격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결국 1258년 최씨 일가가 무너지고 뒤이은 권력자들도 길게 집권하지 못하다가 몽골의 군사적 원조를 받은 원종에 의해 무신 임유무가 살해되면서 결국 강화의 물꼬가 트인다. 고려에서 무신 정권은 100년 만에 종말을 맞이했으며 고려와 몽골은 화해의 시대로 진입한다. 고려사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진도 용장선 전투. 마지막 무신 정권의 권력자였던 임유무가 몽골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원종에 의해 살해되면서 고려 조정은 개경으로의 환도를 준비한다. 그러나 강화도 대몽항쟁의 주역이었던 삼별초들은 몽골에게 보복받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개경으로의 환도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삼별초는 본디 좌별초, 우별초로 구성된 야별초의 신의군이 더해져 3개의 별초로 구성된 군대로 최후 집권기에 나타나 대몽항쟁의 선두에서 활약하였다. 최양 집권기에 창설된 신의군은 몽골에 붙잡혔다. 돌아온 이들로 구성된 부대였다. 삼별초는 반몽적 성격이 강했으며 당시 고려의 가장 최선봉에 있는 정예부대였다. 이들의 명부가 왕에게 압수당한 상황에서 몽골군에 넘어간다면 보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1270년 6월 삼별초 수장 배중소는 환도를 거부하고 강화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승화 후 오늘 왕으로 삼고 배천여 척을 동원하여 강화도로부터 탈출하였다. 1270년 8월 배중손 일행은 진도에 입성하여 일대를 평정하고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진도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세곡이 조운을 통해 운반되는 곳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실제로 삼별초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개경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곳은 무신 정권의 대규모 농장이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 삼별초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도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삼별초는 용장성을 거점으로 삼고 제반시설과 관할을 경영하였다. 삼별초가 진도의 자리를 잡자 그 세력은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일대에 미쳤다. 고려 조정은 이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여몽연합군이 편성되어 진압을 시도했다. 병력은 6천, 병선은 약 400척에 가까운 수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여몽연합군은 좌군, 우군, 중군으로 나뉘어 동쪽과 중앙,
서쪽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고려 장수 김반경은 중군에서 삼별초의 이목을 끌었다. 삼별초가 중앙 쪽으로 몰려 방비가 약해진 틈을 타 동쪽과 서쪽에서 여몽연합군이 상륙하여 용장성의 배후와 측면에서 공격해 들어갔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공격에 성안의 지휘부는 혼란에 빠졌고 승화후 왕혼과 배중손이 사망하였다. 삼별초는 이 패배로 대부분의 인원이 포로로 잡혔고 일부 병력만 김통정의 지휘하에 빠져나와 최후의 후방기지인 제주로 향하였다. 고려사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제주도 항전. 삼별초는 진도에서 여몽연합군을 맞아 용장성에서 패배하였다. 상징으로 내세운 승화후 왕후는 물론 삼별초의 지휘관 배중손도 진도에서 전사하였다. 김통정은 살아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제주도로 향하였다. 제주도는 삼별초군이 진도에 들어온 해인 고려 원종 11년인 1270년 11월 개경에서 파견된 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확보한 지역이다. 진도에서 들어온 삼별초군은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의 방어시설을 구축하면서 잃어버린 제해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려사건 27에는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가 내성과 외성을 쌓은 뒤 그 성을 믿고 더욱 창궐하여 수시로 나와 노략질한다고 서술해 두었다. 삼별초는 진도를 잃고 제주도를 최후 거점 삼아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별초군이 제주에 주둔하며 세력을 되찾기 시작하자 남해도에 거점을 구축하고 있던 유존역도 80여 척의 선단으로 제주에 합류하였다. 삼별초 항몽 세력은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지휘부를 재편하며 점차 세력을 회복하였다. 삼별초가 제주에서 세력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자 개경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삼별초는 1271년 하반기에 여러 연안의 섬에 나아가 영향을 끼쳤으며 이듬해인 1272년 3월부터는 남해안 연안 지역에 공세를 취하게 된다. 이들은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 지역에 출몰하면서 개경으로 세곡을 운반하는 조은선을 공격했다. 조은선을 납포하고 전함에 불을 지르기도 했고 상륙하여서 개경에서 파견된 수령을 공격하거나 사살하였다. 원종 13년인 1272년 5월에는 전라도 일대에서 조은선 13척을 6월에는 서남해안에서 20척의 조은선과 미국 3200석을 빼앗았다. 8월에는 미국 800석을 확보해 자체적 식량 조달과 개경정부의 보급선을 조였다. 경제적 공격 외에도 삼별초는 공격도 감행했다. 1272년 하반기에는 몽고군이 주둔한 거제와 마산을 공격하기도 했으며 특히 거제도에 상륙하여 현령을 체포하기도 했다. 삼별초의 활동은 경기 지역인 남양의 영흥도에 달했으며 이는 개경정부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개경정부는 삼별초의 진압을 위해 1273년 김반경을 몽골의 원수은도와 함께 출정시켰다. 이들은 진도작전에서 삼별초를 소탕한 인물들로 나주 영산강에 집결해 3군을 정비해 제주로 출정하였다. 당시 병력은 전함 160척에 1만여 명에 달했다. 4월 초 출정한 이들은 제주에 상륙하여 공격하였다. 김반경의 중군은 제주 동쪽 성덕포에 상륙하였고 함선 30척 규모의 좌군은 비양도에 상륙하여 삼별초의 진지인 제주 항파두리성으로 향했다. 삼별초의 수장 김통정은 이들에 맞서 싸우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7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산으로 피신하였다. 곧 여몽연합군은 산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 발견되어 처단되었으며 김통정 또한 자결하여 시체로 발견되었다. 40년을 이끌어온 고려의 대몽항쟁은 제주에서 삼별초의 항쟁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한국사 고려와 부원 세력 권문세족 일본 정벌 1270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천도한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 무신정권을 끝낸 국왕은 스스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원이 직접적으로 고려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다루가치를 보내어 고려에 간섭하였고 원은 필요할 때마다 고려왕을 교체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려의 국왕은 어릴 때 원에서 자라야 했고 원 황실의 공주와 결혼해야 했다. 이로써 원이 영위하는 국제질서에 고려는 편입되었고 부마국의 위치에서 그 질서에 순응하였다. 충렬왕에서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총 7명의 고려왕이 원간섭기에 즉위하고 폐위되었다. 원간섭기에 고려 왕실의 호칭과 관제도 모두 원나라식으로 바뀌었다. 고려 국왕의 묘호에는 조종의 예를 올리지 못했고 첫자는 충성할 충자를 써서 원에 대한 예를 표했다. 다른 호칭들고 모두 급을 낮추어 사용하였다. 특히 삼성 육부제를 유지하던 관제도 일부 사사 체제로 축소해 운영하였다. 원 간섭기의 원은 고려에게 공려와 공출 등 막대한 양의 재화를 요구했는데 고려는 금, 은, 모시 자기, 인삼, 가죽,
매 등 다양한 물품을 원에 공납해야 했다. 게다가 원은 일본 정벌을 원하여 청원과 함께 여몽연합군을 편성하여 두 차례의 일본 정벌을 떠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가 통치하고 있었다. 여몽연합군은 일본 상륙에는 성공하나 급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정벌은 실패한다. 1274년의 일본 정벌에는 전함 900척과 병력이 14,700명이 동원되었는데 이는 모두 고려 정부와 백성의 부담이었다. 원의 위세가 막강하자 이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들이 바로 부원 세력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몽골어 통역으로 일하면서 권력을 잡은 조인규의 평양 조씨, 가문과 매를 키우던 관청인 응방 출신의 윤수의 가문인 칠원 윤씨 가문 등이 있었다. 부원 세력과 맞물려 지방에서 득세한 신진관료 세력과 일부 무신 세력이 득세하여 이들을 당시의 지배계층인 권문세족이라 부른다. 원은 고려의 정치와 경제적 상황에 시시로 개입했으며 그때마다 고려는 계속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고려 국왕이 폐위될 때마다 정치적 위기가 도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모순이 점점 증폭되어 갔고 부원 세력을 포함한 권문세족은 불법적인 토지 약탈을 자행했다. 당시의 농민들은 세금 제도의 문란과 국가기강의 해이로 인해 고통받았으며 조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재정은 궁핍해져 갔다. 원의 군사력이 건재하는 한고려는 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원에게서 완전히 독립한 독자적 정책도 추구할 수 없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모광이 사회 모순 해결을 위해 개혁 정치를 추구하였지만 이는 엄연히 원의 허락과 간섭 아래에서 진행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원말의 사회적 모순은 두터이 쌓여가고 있었다. 고려사, 고려 공민왕의 반원 정책과 홍건적, 외구의 침략, 몽골의 부마국이 된 고려는 사회적으로 누적되어 온 모순에 휩싸여 있었다. 이를 개혁으로 바로잡고자 했지만 고려 국왕이 자신의 위치에서 개혁을 통해 사회와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원이 압력을 행사하여 그 노력을 무의로 되돌렸다. 충자로 시작하던 고려의 국왕들 다음 즉위한 공민왕은 원이 고려의 국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서둘렀다. 공민왕은 자주성을 회복하고 권문세족을 위시한 부원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반원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선 몽골이 약해진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14세기에 들어서며 마니불교에 심취한 원이 국력이 쇠약해지고 한족들이 원에 대해 저항을 시작하면서 원은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고려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졌다. 대륙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공민왕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몽골식 풍속인 변발을 없애고 호복을 벗으면서 원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원정책을 펼쳤다. 1351년 즉위한 공민왕이 1352년 호복을 벗음으로써 몽고에 대한 반원 정책을 폈다는 것은 즉위 전부터 원의 간섭을 벗어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민왕의 적극적인 반원 정책은 즉위 5년인 1356년 진행되었다. 부원 세력의 대표자인 기철을 비롯한 권겸, 노책 등을 처형하고 부원 세력이 차지하고 있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뒤이어서 원의 직할지가 되어서 1248년 이후 고려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쌍성 총관부 관할 지역을 공격했다. 1356년 시행된 공격으로 약 100년 가까이 빼앗겼던 동북 방면의 땅을 수복한 것이다. 이때부터 고려는 정주 이남에서 벗어나 마천령 이북까지 진출하였다. 원은 고려의 쌍성 총관부 공격에 사신을 보내 항의하기는 했으나 혼란스러운 국내 사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었다. 공민왕은 원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대외적인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우선 북쪽에서는 원에 대항해 일어난 홍건적이 원과 대립하다가 일부 세력이 고려로 침입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쪽에서는 왜구가 자주 침범하여 해안선 주변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들을 격퇴하며 무장 세력인 최영 장군과 이성계가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공민왕은 원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반원 정책을 일시적으로 후퇴시키며 홍건적과 왜구를 상대했다. 상황이 안정되면서 공민왕은 신돈을 중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왕권을 강화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성균관을 설립하며 신진사대부를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1370년에는 이성계와 지용수를 보내 요양과 선양을 공격하고
그곳에 살던 고려인들을 대거 본국으로 귀환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20년 신돈이 반대 세력의 공격을 받아 실각하고 난 뒤 공민왕의 개혁은 추진력을 잃었다. 아내이던 노국대장 공주가 죽으면서 공민왕은 국정개혁의 의지조차 잃어버렸고, 공민왕은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환관인 최만생에게 1374년 9월 피살되었다. 고려사 고려의 멸망과 위화도 회군, 역성혁명과 이성계,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반원정책을 추진하던 공민왕이 신돈의 실각 이후 환관에 의해 시해되었다. 고려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으나 정계의 실력자인 이인임은 재빨리 우왕을 즉위시키고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공민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우왕은 당시 10세에 즉위한 실권이 없는 어린 왕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권력과 국정운영은 최영, 경복흥 등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친 무장 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들이 무신정권 때처럼 권력을 휘두른 것은 아니나 조정의 신흥 세력으로 떠올랐고, 당시 공민왕의 발탁으로 권문세족의 대항마로 떠오르던 신진사대부들은 이들이 집권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다. 이인임은 그동안 공민왕이 추진해 오던 친명, 외교 정책을 버리고 단절되었던 원과의 외교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였다. 북원과도 명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 당시 원은 중원에서 명에게 밀려 초원에서 북원을 세운 상태였다. 게다가 이인임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숙청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우왕 14년, 이인임 일파의 부패를 보다 못한 최영과 이성계는 우왕과 협의하여 권력을 쥐고 있던 임견미와 염흥방 일당을 숙청하고 이인임도 축출하였다. 이들은 이인임 일파 축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혁에 있어서는 입장이 달랐다. 이성계는 고려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권문세족을 제거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입장을 고수한 한편, 최영은 자신 스스로가 권문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온건개혁을 주장했다. 또한 외교 정책에서도 이성계는 친명파, 최영은 전통적 우방인 북원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러던 중 명은 고려의 친원 노선을 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원이 차지하였던 동령부와 쌍성총관부 자리에 천령위를 설치해서 천령 이북 땅을 회수하겠다고 고려에 통보해왔다. 이에 최영은 북원 정벌로 명나라가 아직 제대로 고려의 신성을 쓰지 못할 때에 요동을 정벌해야 한다는 요동정벌론을 펼쳤다. 친명파이던 이성계는 이에 반대했지만 최영과 우왕은 요동정벌을 강행하였다. 우군 도총사가 되어 요동정벌에 나선 이성계는 결국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위화도에서 좌군 도총사 조민수와 함께 개경으로 회군한다. 1388년 6월 개경을 점령한 이성계는 정치적 반대파인 최영을 귀양 보내고 우왕도 강화도로 쫓아버렸다. 위화도 회군 이후 군사력과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성계는 이때 이미 신진사대부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국정을 조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한 뒤 고려 왕실에서 제3의 중립적 인물을 선택해 옹립하려 했으나 고려 왕실에 충성하던 조민수와 이색 등 일부 인물의 반대에 밀려 우왕의 아들 창왕을 1388년에 옹립하였다. 그러나 좌군 도총사이자 위화도 회군을 함께한 인물인 조민수는 이성계파의 탄핵으로 곧 실각하고 이성계 일파가 완전히 실권을 장악했다. 당시 이성계 일파는 조준 등의 급진적인 토지 개혁제도 추진으로 인해서 권문세족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에 권문세족들은 우왕, 창왕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이들과 이성계 일파를 정계에서 몰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이성계 일파는 미리 사실을 인지하고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폐출하고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권문세족은 사실상 세력을 잃고 와해되었고 새로운 고려의 왕으로는 신종의 7대 손인 공양왕을 추대했다. 이성계 일파는 공양왕 2년에 일어난 윤희와 이초의 반란, 음모 사건을 구실로 구세력의 실권자들을 대부분 옥에 가두면서 신진 세력의 기반을 공고히 했고 토지개혁 역시 과전법으로 일단의 개혁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구세력은 경제적 기반을 잃었고 더 이상 재기할 힘을 잃었다. 마침내 공양왕 4년에 조준과 정도전 등 개혁 세력이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할 계획을 세웠으나 온건 개혁파인 정몽주가 고려를 보존하자는 쪽으로 이견을 제시하며 버티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이고 정몽주 세력을 모두 정계에서 축출했다. 결국 이성계 일파는 반대 세력을 모두 축출하고 고려의 실권을 온전히 차지했다. 1392년 7월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 수창궁에서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하니
이것을 역성혁명이라 한다. 고려는 34왕 475년에 이르는 시간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성계는 신흥 무장 세력 출신으로 고려의 기득권인 권문세족을 물리치고 신진사대부와 함께 새로운 국가 조선을 건국하였다.